네, 이렇게 대선이 이제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외연 확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대선이 2주 남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주당에 공식 입당을 했고요. 어제 개혁신당 출신의 허은하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모임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오히려 진정한 빅텐트는 민주당에서 먼저 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빅텐트에 대한 어떤 낙관론과 희망론을 계속 이어왔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결합조차 화합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좀 어려운 상황 속의 선거를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도 저는 다 아물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를 외치고 추격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냉정하게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모양새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선 이후에 내용 과정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논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동시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원했던 빅텐트는 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 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선 국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 국면 과정 가운데에서 얘기해왔던 정책적인 노선 혹은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깎여버린 상황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했냐면요. 찢어진 가짜 빅텐트 말고 진짜 빅텐트로 오라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움직임 계속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영입된 사람들의 몇몇만 봐도 좀 김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 보수 인사라고 묻기조차 민망한 리스트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출신이기는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하기도 했던 소위 좌파 인사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의원직을 단 것이 아니라 국민 추천제 할당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는 울산 지역에서 1%도 얻지 못할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인사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당선이 된 건데 이제 와서 완벽하게 안면몰수하고 다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향해서 보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극단적인 메시지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형사법 체계를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뒤바꾸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를 넘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메시지에 어떤 감동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또한 저 3명의 개혁신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주기식의 인사들만을 연대에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민주당의 빅텐트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좀 보여주기식의 보수 인사들만 영입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유권자들에게 소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도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들 준비했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같은 정책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도 그렇고 특히나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가능성도 다 열려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좀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기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은 이미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과 어떤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혁신당으로서 후보가 독자적으로 이 대선을 완주했을 때 얻게 되는 득표율을 가늠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차기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대선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김문수 후보의 들러리가 될 생각도 없을 뿐더러 들러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독자 생존을 좀 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명분 측면에서도 저는 어떤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계엄에 대해서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내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의 여부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반대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했던 바가 있고 어떤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와의 정치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은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읽힐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혹은 본인의 손해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끝내고 독자 완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지금 정치적 계산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2주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바뀐다면 그 기폭제라고 해야 될까요? 변곡점은 좀 어떤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소위 협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예고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단일화를 거부해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비 보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를 득표해야만 전액이 보전되는 것이고 10%를 득표해야 절반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 자릿수 대 지지수를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면 선거비를 단 한 푼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공보물에 대한 인쇄 비용으로만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되거든요. 아무리 개혁신당이 돈을 아낀다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공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수십억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한 자릿수대로 대패한다면 정치적인 자산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고 당 자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후보들이 막판에 단일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요. 또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지만 여전히 양당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만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론 당연히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지지층들이 버릴 표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집을 못할 것이고 전국에는 여론조사 지표가 무너진다면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무조건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선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와 전혀 별개로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가 합쳐 시너지를 내서 결과적으로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만 양당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과반을 득표한다면 전혀 무관한 그런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짧은 며칠 기간이라도 선거 전에 집중을 해서 오는 그 사회 분야 선거 토론에서도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뭐 선대위 합류라던가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두 분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뭐 이미 마음이 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 경선 이후에 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출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뭐 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로 떠난 이 상황만 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급거 귀국해서 어떤 선거 유세 현장이라든지 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SNS에 프로필 사진을 파란 넥타이, 파란 자켓을 입은 사진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의 어떤 이 불공정한 경선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새벽에 빚어졌던 촌극이었죠. 후보 교체를 기습적으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이런 교체를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도 있었겠지만 보수 정당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소극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한국에 와서 선거 유세에 동참해 주시지 않는 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영향력은 이 고의적으로라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행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소극적인 지지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사단의 설득 작업 뭐 오늘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의 그런 개인적인 성정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홍 시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유세를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선거 당일에도 본선거 당일에도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선거 사무소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로 내려가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즉답적으로 지방선거 그 출마를 공식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모습은 오히려 너무도 홍 시장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 발 더 나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지지 선언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한 자기 부정이라고 저희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오늘 입장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런 기류는 전혀 읽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것은 이 5년의 암울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사법부에 대한 겁박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얘기하는 이 부적절한 행보들을 보면서 이 검사 출신 모래시계 검사로까지 평가를 받던 이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움직임에 관심이 가는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김문수 후보의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되는데, 앞서 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선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한 전 대표의 유세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라는 부분과 하나는 또 합동 유세까지 좀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런 독자적인 유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함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경선 이후에 하셨던 행동들을 좀 보면요. SNS를 통해서 여러 글들을 쓰셨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했고 뭐 이른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모든 국면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은 전혀 읽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뭐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쓴소리를 했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차기 당권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대위에 합류를 하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손을 번쩍 들고 유세를 하는 그런 어떤 화학적 결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본인이
지역을 고르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유세를 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문수 선거운동이 아니라 한동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선대위에 뭐 합류를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의 골이 저는 너무 깊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같은 당 안에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같이 있는 어떤 기이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이 찬성할 수 없는 정치적인 명분이 있듯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와 어떤 손을 맞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같이 합동 유세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 전 대표의 좀 독자적인 움직임을 예상해 주셨는데 한 전 대표도 현장 유세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그런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나아간 발언들을 했을 경우에 둘의 뭐 합동 유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전향적인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총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좀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을 때 일단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이 돌아오니까 그때 가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요구 사항을 늘려가면서 어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 자신을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내부 총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당내의 탄핵 찬반 입장이 갈린다라는 것을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견이 갈렸지만 당원들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였던 겁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는 60% 이상, 민심에서도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최종 후보가 되었다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모든 당원들의 이런 그 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당의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경선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 집단 지성을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유세 자체를 뛰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놀다가 이제 와서 당신은 왜 선거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 두려워서 면피성으로 뛰쳐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지난 비대위원장 당시에도 사실상 후보들을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유세장에서 셀카만 찍다 돌아갔다. 그리고 지역 공약들이 너무 없더라.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건데, 글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이 개선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당권은 고사하고 이 당에서 좀 제대로 된 입지를 갖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 당원들이 오히려 지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후보의 이 갈지자 행보보다 지금 더 많은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한 단일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당의 구성원들은 당원들의 최종적인 표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을 걸듯이 자신의 유세를 강매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보들의 또 유세가 진행이 되니까요.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지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영부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의 TV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응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일종의 자살골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 그리고 영부인끼리 맞붙여서 토론을 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유권자들께 얼마나 어떤 감동과 인상을 줄 수 있는지가 전 좀 의문이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영부인이 단순히 어떤 내조의 측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살피지 못하는 뭐 각계각층을 만나기도 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용하게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공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엄연히 봤을 때는 사실 공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분들 간의 토론회를 붙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히려 이 토론 제안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만 저는 더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시선이 쏠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TV 토론회의 필요성에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표하실 것 같고요. 지금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서로 비교하고 아니면 후보자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시간인데 좀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부인 토론회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크게 드는 질문입니다. 영부인이 어떤 국정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토론회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영부인의 국정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채로 전제 조건으로 둔 채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런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떠안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떠오르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좀 반론을 드리자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단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모든 영부인들이 구설에 올랐었고 많은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 그 이상으로 영부인을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께서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영부인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검증의 잣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선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는 것이고, 아직 법인카드 관련된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특히나 전직 광역단체장을 할 당시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부인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상당히 좀 광폭 행보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후보보다 더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당당하게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제안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 자체가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호 고발로 이어진 상태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 보상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발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판이 오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선거의 속성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왜곡해서
자의적 해석을 더 씌우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SNS 글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경위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120원 커피 원두값에 대해서 120원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뭐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SNS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비난의 메시지를 낸 것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제 본인이 민주화 보상금을 거액을 그러니까 뭐 10억을 거부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생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구금 당했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 이제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이고, 이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마저도 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뭐 국회의원도 3선을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본인이 마치 이 1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공세,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팩트체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규정을 삭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형해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또다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000원, 10,000원씩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배의 이득을 취한다, 폭리를 취한다라는 식의 충분히 맥락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정말 순전히 비싸게 받아 판다라는 워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전 궤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단순히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 고발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년 넘게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 보상금의 지원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민주화 운동 지원금을 2000년도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2005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2005년 이전에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또한 이 10억이라는 발언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 유세 과정에서 그 특정인이 했던 그 발언 그 자체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흠집내는 것은 또한 적절하지가 않고, 당시에 최대 지원금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5년이 흐른 지금 몇 곱절에 달하는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추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후보가 또 다른 이제 공방에도 지금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개헌안을 두고 공방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 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과거 러시아의 푸틴 전 대통령이 대통령과 총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꿔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말하는 개헌이 그러한 이재명 후보의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 양당 후보 모두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좀 살펴보면은 연임이냐 중임이냐, 또 임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김문수 후보 측에 좀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임기도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살을 내주겠다라는 결기가 있어야지만 200석의 그런 그 중의가 모일 수 있다라고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나는 5년 임기를 채우고 다음 대통령부터 임기를 깎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걸 동의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런 현실적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 이것이 정확한 그 논리는 아닙니다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이런 형태의 총리제 자체가 좀 장기 집권을 위한 푸틴식의 그런 독재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총리로 지목되게 되면 총리를 역임을 하게 되고 그 총리 이력을 바탕으로 8년 연임이 가능한 형태의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바로 그 전략 그대로 빼다 박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수도권에 유리한 이 게리맨더링 지형을 기반으로 과반 의석을 전제하고 또한 총리에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런 좀 연다른 정권의 그런 1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 내에서도 이런 내각제 형태의 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전향적인 안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속내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파국을 더 이상 막기 위한 그런 87 체제를 종결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개헌안을 가져와야지만 국민들께 소구력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진정성이 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란이다라고 규정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적으로 판단 받아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도 못하면서 헌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3년짜리 대통령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1년을 한다고 해도 3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마음을 주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짧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임기 동안에 잘하라라는 게 국민들의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출마의 명분 자체가 국민의힘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임기를 짧게 가져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헌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물타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좀 소개가 됐는데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게 저는 뭐 그 연임제를 제시한 것을 두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4년 연임제를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헌법상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이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벌써부터 뭐 이재명 후보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이미 헌법상에 규정된 바가 우리가 개헌을 정말 이뤄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 특히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에 뽑히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내용들을 두고 장기 집권의 포석이다 혹은 독재자라는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 부장판사가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은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보를 받은 것이고 그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는 절차까지도 거쳤고 사진과 대조해 봤을 때 동일한 장소인 것이 확인이 된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 내용인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동시에 지기현 이 판사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건 역시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원 내부에서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야 될 입장인 것이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서두에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것은 저는 적합한 대응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사건에서
배제를 하고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약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이것은 단순히 정당 대 판사의 대립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리고 판사가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응당 처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 상식대로 조사를 하고 사실대로 밝혀지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징계의 결과를 밝히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사건을 이제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기현 판사의 추가 입장을 보고 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런 류의 네거티브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이 과거 새천년 NHK 사건이라 그래서 룸살롱에서 집단적으로 좀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해서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 격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과거 저희 정당을 향해서도 영부인을 향해서도 이제 특정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도 룸살롱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저급스럽게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 자체도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그냥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찍은 그 한 장밖에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 사진도 저는 룸살롱에서 그렇게 그 화기애애하게 사진 증명 사진을 찍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진에 대한 그 확대 해석을 위해서 직접 특정 업체에 가서 자기들이 그 이후에 추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마치 지기현 판사가 그곳에 간 것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며칠 전만 해도 그 저희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룸살롱 사진이라고 제시를 했던 그 사진 자체가 그저 법조인들끼리 어떤 부부 모임이었다라고 증명이 되면서 그 영상을 황급히 내리는 또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권을 떠나서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그 입증 책임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제 윤리위에서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말 전례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고 이런 저는 좀 저속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해야만 민주당이 최소한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